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희미해진 경신년의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고갯길은 이미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귀신도 얼어 죽는 고개라 부르며 해가 지기 전에는 결코 발을 들이지 않았으나 한양에서 낙향하던 박선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휘몰아치는 칼바람은 선비의 얇은 무명 도포 자락을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간머리에 맺힌 고드름은 눈을 뜰 때마다 눈꺼풀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발밑에 눈이 뽀드득 소리를 내며 밟히는 것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대장부로 태어나 뜻을 펴보기도 전에 이 이름 없는 산중에서 산짐승의 밥이 되거나 얼음 동상이 되겠구나. 박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읊조리며 지팡이의 의지의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 바위 틈, 수풀 속에 무언가 검은 형체가 눈에 덮인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사목이 쓰러진 것이라 생각했으나 바람을 타고 미세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눈을 털어내자 그곳에는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몸을 웅크린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안색은 이미 시퍼렇게 죽어 있었고 거칠게 갈라진 입술에선 마지막 남은 온기가 하얀 김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본인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도를 공부하는 선비로서 차마 죽어가는 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덩치가 꽤 커 보이던 노인이었으나 등에 닿는 무게는 마치 마른 집단을 얹은 듯 기이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박선비는 기묘한 기분을 뒤로하고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산 아래 자신의 작고 허름한 오두막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상이 걸려 감각이 사라진 발가락을 움직이며 사투를 벌인 지 수시간.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한 박선비는 노인을 방 안에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나뿐인 이불을 노인에게 덮어주고 차가운 노인의 손발을 밤새도록 제 손으로 비벼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미음 한 그릇을 정성껏 끓여 노인의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마침내 닭이 3번 울고 먼 산등성이의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비칠 무렵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따뜻함이라기보다는 무언가 깊은 사연을 숨긴 우물처럼 깊고 서늘하여 박선비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박선비의 운명을 뒤바꿀 소름 끼치는 목숨값의 시작임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고 방 안으로 스며든 차가운 새벽빛이 박선비의 충혈된 눈을 비추었습니다. 밤새 노인의 곁을 지키며 온기를 불어넣던 박선비는 잠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기이한 한기에 몸을 떨며 눈을 떴습니다. 분명 아궁이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으나 방 안에는 마치 설이 낀 무덤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서늘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던 노인은 어느새 몸을 일으켜 앉아 박선비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젯밤 죽어가던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했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공허하면서도 서늘한 그 눈동자는 박선비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박선비가 당황하며 인사를 건네려 하자 노인이 먼저 마른 입술을 떼었습니다. 자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군. 제 목숨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눈보라 속에서 굳이 이 썩어가는 고목 같은 늙은이를 업고 오다니 말이야. 사람의 명줄이라는 것이 그리도 귀하던가.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가랑잎이 바닥을 긁는 듯 기괴했고 문장 끝마다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박선비는 예의를 갖추며 답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기운을 차리셨다니 다행입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입가에 기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을 천천히 뒤적거렸습니다. 이윽고 노인이 꺼낸 것은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한눈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박선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르신? 내 평생 정처 없이 팔도를 떠돌다 얻은 것이네. 이제는 늙고 병들어 내게는 쓸모없는 물건이지.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이 집문서가 자네의 목숨값이 될 걸세. 박선비가 문서를 살피니 거기에는 마을 변두리숲, 어귀에 위치한 어느 작은 초가집의 위치와 권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귀퉁이는 누군가의 피가 마른 듯 검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박선비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으나 노인은 창백한 손으로 선비의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악력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해 선비의 팔뼈가 으스러질 듯 아려왔습니다. 밖에 자네같이 청렴한 선비가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네. 하지만 명심하게.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게 깔리며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거저 얻는 것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르는 법. 이 집문서를 손에 넣는 순간 자네는 나와 하나의 약조를 한 것이나 다름없네. 집으로 가거든 절대로 밤의 소리에 귀를 내어주지 말게. 문 밖에서 누가 자네의 이름을 부르든 어떤 애달픈 목소리가 들리든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네.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마치 연기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선비가 잠시 멍하니 문서를 내려다보는 사이 방문을 열고 나간 노인의 흔적은 눈 쌓인 마당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선비의 손에 쥐어진 서늘한 한기가 서린 낡은 집문서만이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소름 돋는 예감을 뒤로한 채 운명처럼 그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는 노인이 연기처럼 사라진 마당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새로 쌓인 눈 위에는 그 흔한 발자국 하나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손에 쥐어진 눅눅하고 서늘한 감촉의 집문서만이 이 기이한 만남이 실제했음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이 움켜쥐었던 손목에는 검푸른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자국이라기보다 짐승의 발톱 자국처럼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목숨값이라. 사람을 살린 대가치고는 과분하지만 어찌 이리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것인가. 박선비는 짐을 꾸려 노인이 일러준 마을 변두리숲 어귀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묻자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을 짓다 이내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숲 끝자락에 집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워낙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아 귀신이 곡을 한다는 소문이 도는 곳입니다. 대체 누가 그곳을 소개했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 속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미묘한 공포와 기피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이미 노인과 피로 쓴 문서로 약조를 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초가집은 울창하고 검은 대나무 숲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산 그림자가 집을 덮치자 초가집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아가리를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듯한 형상을 띠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잡초가 무성했고 낡은 문우지는 군데군데 찢겨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기괴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오래된 나무 썩는 냄새와 정체 모를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박선비가 마당에 들어서자 갑자기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날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소름이 돋은 선비는 노인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 경고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절대로 밤의 소리에 귀를 내어주지 말고 문 밖에서 누가 이름을 부르든 절대 문을 열어주어선 안 되네. 그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아궁이에 아무리 마른 장작을 집어넣어도
방 안의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길이 커질수록 벽면의 그림자가 촛불에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일렁였고, 찢어진 문우지 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은 누군가가 귓가에 대고 낮게 의조리는 가느다란 숨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숲의 정적은 더욱 무겁고 압도적으로 변했습니다. 박선비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촛불 아래 책을 펼쳐 들었으나 눈앞의 글자들은 마치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듯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 밖에서 들려올지도 모르는 무언가에 온 신경이 곤두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뚝 끊긴 완벽하고도 불길한 고요 속에서 갑자기 마당의 마른 낙엽이 사락사락 밟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박선비가 있는 방 문 바로 앞까지 다가와 우뚝 멈춰 서는 소리였습니다. 마당의 낙엽을 밟는 소리가 박선비의 방문 바로 앞에서 딱 멈추어 섰습니다. 정막이 방 안을 가득 메웠고 박선비는 혹시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문 밖의 존재에게 들릴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은 산소조차 부족한 듯 파르르 떨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그 고요를 깨고 얇은 창지문 너머에서 누군가 문을 손가락 끝으로 톡, 톡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거기 계시옵니까? 잠시 실례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옷구슬이 은반 위에 굴러가는 듯 청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물기를 머금은 애달픈 목소리가 적막한 초가집의 공기를 파고들었습니다. 박선비는 노인이 신신당부했던 절대로 밤의 소리에 귀를 내어주지 말라는 경고를 떠올리며 정신을 다잡았으나 여인의 음성은 마치 귀안을 간지럽히는 뱀처럼 집요하고도 감미로웠습니다. 나리, 소인은 인근 마을에 사는 과부이옵니다. 친정으로 향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이 깊은 숲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나리의 등불을 보고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사옵니다. 밤바람이 너무 차서 손발이 다 타들어가고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한 걸음도 떼기 어렵사옵니다. 잠시만, 아주 잠시만 들어가 몸을 녹여도 되겠습니까? 박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분명 어떤 소리가 들려도 대답하지 말고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여인은 선비의 흔들리는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더욱 처연하게 흐느끼며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님, 선비님처럼 어진 분이 어찌 이 추운 밤에 의지할 곳 없는 여인을 밖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 두려 하십니까? 나리의 함자는 익히 들어 알고 있사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선비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집으로 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고 이 근처에는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의 저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성을 알고 있단 말인가? 의구심이 공포로 변하려는 찰나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스르르륵. 그것은 여인의 비단 치마가 바닥을 끄는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충류가 거친 비늘 덮인 몸을 이끌고 낡은 마룻바닥을 긁어대며 기어가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방 안으로 스며드는 공기는 더욱 비릿해졌고 찢어진 문우지 틈으로 창백한 달빛과 함께 정체 모를 그림자가 기괴하게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설마 제가 무서우신 겁니까? 아니면 과부의 은밀한 청이 부끄러우신 겁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게 깔리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리던 청아함은 간데없고 마치 여러 명의 목소리가 겹쳐 나오는 듯한 기괴한 울림이 방 안의 벽면을 진동시켰습니다. 박선비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방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얇은 문우지 위로 검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길고 예리한 마치 짐승의 발톱과도 같은 형상이 문틀을 꽉 움켜쥐는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단순히 차가운 것을 넘어 숨이 막힐 듯이 무겁고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미약하게나마 빛을 발하며 방 안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던 촛불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크게 한번 일렁이더니 이내 푸른 빛을 띠며 스르르 사그라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박선비의 눈에 보인 것은 찢어진 문우지 너머에서 스며드는 창백한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기괴한 실루엣뿐이었습니다. 나리, 어찌 그리 박정하십니까?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 제가 직접 들어갈 수밖에요. 여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 옥굿을 굴러가던 소리는 간데없고 녹슨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금소금과 굶주린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뒤섞인 소름 끼치는 음성이 방 안의 내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좌르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팽팽했던 문우지가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찢어진 문틈 사이로 불쑥 들어온 것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길고 창백한 손가락들이었습니다. 그 손가락 마디마디는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손톱 끝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마른 예리한 발톱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지네처럼 꿈틀거리며 문틀을 움켜쥐고는 낡은 목재를 부수듯 힘을 주어 방 안으로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기어 방구석으로 몸을 최대한 웅크렸습니다. 안 돼. 오지 마라. 오지 마.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것이냐? 선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찢어진 문우지 틈으로 스며든 것은 창백한 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산 사람의 것이라곤 볼 수 없는 푸르스름한 피부와 초점 없는 안광을 번뜩이는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입술은 귀 밑까지 기괴하게 찢어져 그 사이로 걸쭉하고 검은 액체가 흘러나와 문턱을 적셨습니다. 그녀가 방 안으로 한 발을 내딛자 낡은 마룻바닥이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박선비는 그제야 뼛속까지 시려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준 집문서는 그가 평생을 꿈꾸던 보금자리가 아니라 죽어야 할 자의 운명을 대신 짊어질 재물을 가두어두는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이 초가집 자체가 산자를 낚는 미끼였으며 목숨값이라는 말의 의미는 노인의 목숨을 구한 대가가 아니라 선비 자신의 목숨을 바쳐 노인의 남은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저주 섞인 계약이었음을 찢어진 문 사이로 들어오는 악귀의 차가운 숨결을 느끼며 선비는 처절하게 실감했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든 그림자는 이제 단순한 실루엣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문틈을 비집고 들어온 여인의 형체는 거칠게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팍이 기괴하게 들썩였고 그 주변으로는 마치 무덤 속에서 갓 끌어올린 듯한 눅눅하고 서늘한 기운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박선비는 뒷걸음질 치다 벽면에 등이 닿고서야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리, 왜 저를 피하십니까? 추위에 떨던 저를 업어다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 기괴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키자 박선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이 목소리, 이 말투. 비록 지금은 찢어질 듯 날카로운 악귀의 음성이 섞여 있었으나 이것은 분명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이 구했던 그 노인의 말투와 닮아 있었습니다. 내 이놈. 내 정체가 무엇이냐? 내가 구한 노인은 어디 가고 이런 요물이 나타났단 말이냐? 박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치자 방 안으로 반쯤 들어온 여인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여인의 안색 위로 어젯밤 보았던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겹쳐 보였다가 다시 피칠갑을 한 여인의 얼굴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악귀는 귀 밑까지 찢어진 입을 벌려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뼈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딱딱거리는 기분 나쁜 파열음을 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요물이라니요. 덕분에 그 노인은 자네의 정기를 조금 나누어 받아 명주를 하루 더 연장했지. 하지만 진정으로 그자가 살기 위해서는 이 집에서 자네의 온전한 육신과 영혼을 내가 걷어가야 한단 말일세. 그것이 바로 자네가 약조한 목숨값의 대가이니라. 말을 마친 악귀의 손이 뱀처럼 길게 늘어나며 박선비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창백하고 차가운 그 감촉은 얼음장보다 더 시렵고 예리한 발톱은 선비의 살을 파고들어 검붉은 피를 자아냈습니다. 박선비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옆에 있던 경상을 휘둘러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허공을 가르는 경상은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악귀의 힘에 끌려 중심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바닥을 기며 필사적으로 문 반대편으로 도망치려던 선비의 눈에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집문서가 보였습니다. 아까 떨어뜨린 집문서의 귀퉁이, 노인의 피가 묻어있던 그 자리가 지금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벌렁거리며 기괴한 붉은 안개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 문서가 바로 이 악귀와 현실을 잇는 통로이자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저주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손을 뻗어 문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악귀는 이를 비웃듯 선비의 몸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벽으로 거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선비의 귓가에 다시금 노인의 서늘한 경고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거저 얻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 박선비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필사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부딪힌 박선비의 시야가 붉게 전멸했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쇠맛이 났고 갈비뼈 부근이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보다 더 끔찍한 것은 눈앞에서 기괴하게 관절을 꺾으며 다가오는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 위로 겹쳐지는 노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이놈. 내가 감히 선의를 베푼 사람을 제물로 삼으려 하다니. 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아까 떨어뜨린 집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서에 묻은 노인의 피가 박선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선혈과 닿는 순간 문서가 뜨겁게 달구어진 인장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문서를 놓아라. 그것은 이미 계약이 끝난 증표이니라. 악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함은 간데없고 마치 불에 닿은 벌레처럼 몸을 비틀었습니다. 박선비는 직감했습니다. 노인이 말한 목숨값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명주를 잇는 통로이자 누구의 피가 묻느냐에 따라 주인이 바뀌는 저주받은 계약서였던 것입니다. 박선비는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자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문서 중앙에 굵게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문서에서 검붉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내 목숨을 구한 대가가 이것이라면 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러주마. 하지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피가 증명할 것이다. 선비가 문서를 꽉 움쥐고 소리치자 문서에 적힌 글자들이 꿈틀거리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값이라 적혀있던 자리에 박선비의 이름이 붉은 빛을 내며 새겨졌고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악귀의 형상이 문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찌그러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는 없다. 내 수명이. 내 명줄이. 문 밖 어딘가에서 노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선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창백한 손가락들이 재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문서는 이제 박선비의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며 그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이 집을 지키는 새로운 귀신이 되거나 혹은 평생 이 집의 저주를 짊어지고 살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박선비는 눈을 부릅뜨고
타오르는 문서를 응시했습니다. 방 안의 가구들이 공중에 떠오르고 찢어진 문호지 사이로 수천 마리의 나방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선비는 남은 힘을 다해 문서를 찢어버리려 했으나 문서는 강철보다 단단하게 그의 손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선비의 손바닥을 파고들던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검붉은 안개와 기괴한 울음소리도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정적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선비가 정신을 차리고 손을 펴보니 그토록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던 집문서는 어느새 평범한 종이 조각이 되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서 위에 적혀있던 글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박선비의 이름만이 검은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녘, 선비는 비틀거리며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음산했던 대나무 숲은 아침 안개에 쌓여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당 한가운데를 본 선비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자신이 업어다 준 노인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가지가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형체 대신 말라비틀어진 집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인형의 가슴팍에는 박선비가 노인을 간호하며 흘렸던 땀과 정성이 무색하게도 날카로운 칼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결국 내 선의를 이용해 자신의 죽음을 떠넘기려 한 것이었나. 박선비는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초가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리문을 나서는 순간 기이한 이질감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숲 밖으로 나가는 길은 분명 아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걷고 또 걸어도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그 초가집 마당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품 안의 집문서가 서늘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선비는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목숨을 구하고 받은 이 집은 보상이 아니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음을 말입니다. 문서에 이름이 새겨진 순간 그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자 다음 목숨값을 지불할 재물을 기다려야 하는 문지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끝 숲속 초가집에 가면 인자한 얼굴을 한 선비가 길 잃은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해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비를 만난 이들 중 누구도 숲 밖으로 다시 걸어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초가집 문 밖에서 애달픈 여인의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나리,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날이 너무 춥사옵니다. 박선비는 이제 방 안에 앉아 문 밖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살려주었던 그 노인이 지었던 것과 똑같은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치러야 할 소름 끼치는 목숨값의 영원한 대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